오늘 주제가 일본의 대외 전략과 투코리아 정책, 일본의 재군비 한일 관계인데, 사실 뭐 이 이슈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연초에 잡힌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게 현안이 아니다 보니까 뭐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이제 관심이 좀 뜨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 내내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원래 그 한반도 전략 아카데미 강의 취지가 단순히 현안을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국제 정세의 기본적인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패망인데, 제가 쭉 일본에 대해서 뭐 옛날 얘기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 제국주의라는 게 뭡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른바 자기네들의 어떤 본국이 있고 주변의 영향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그게 식민지 형태가 되든 또는 반식민지든 또는 뭐 그것이 형식적인 외교 관계가 됐든 제국은 제국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동안에 일본이야 뭐 자기네 밑에 속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걔네들 역사를 보면은 이제 당시에 그 에조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아이누라고 하는 그 종족들이 사실은 사실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때만 해도 여전히 남아 있었고, 동북지방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홋카이도 이쪽에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류쿠, 일본 애들이 이제 설정하는 구도를 보면은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제 조선도 자기네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에조라고 하는 아이누 지역하고 그 다음에 류쿠는 이제 사실 속국 형태로 됐고, 나중에 이제 류쿠는 이제 아예 병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은 이제 아시다시피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 그다음 1910년에 이제 병합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일본이 이제 제국주의 침략, 제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이제 대동아 공영권 구상입니다. 1879년도에 류쿠 왕국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키나와라고 부르지만, 이미 이제 그 임진왜란 직후에 시마네현, 지금 이제 시마네현이라고 그러죠. 사츠마번이라고, 옛날에 사츠마번이었던 가고시마, 제가 틀렸습니다. 시마네가 아니라 가고시마현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큐슈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큐슈라고 하는 게 9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가고시마, 사츠마번이 이제 굉장히 영토적인 야심이 강해가지고 옆에 있는 2개의 번을 이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 사츠마 번안에 더 이상 확장을 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옆에 있는 2개의 번을 흡수한 상태에서 멈추고, 근데 이 영토 야심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벌인 것이 이제 류쿠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임진왜란 때는 뭐 10만 명 이상이 동원이 됐지만 류쿠는 3,000명이 가가지고 점령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츠마번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류쿠 왕국 그대로 존속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이중 통치를 한 거죠. 그래서 류쿠는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 사츠마번의 속령으로 남으면서 동시에 이제 청나라에 조공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1879년도에 합병해버려서 오키나와 현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1894년 청일전쟁을 통해서 대만을 합병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이후 1910년에 조선을 합병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괴뢰 만주국을 건국했고,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일본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전체가 이제 대동아 공영권의 범위입니다. 태평양 전쟁을 이제 일본에서는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바로 대동아 공영권을 이제 만들기 위한 전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에서 45년 8월 패망할 때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일본 히로히토 왕이 무조건 항복 선언이
1945년 8월 15일 날 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폐망은 대미 항공문서를 서명한 1945년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항공문을 서명하자. 여기 보면은 미 군함 미주리오 갑판에 시게미츠 마모루 일본 외상이 항공문서에 서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게미츠 마모루가 굉장히 다리를 쩔름쩔름 거밀면서 이제 여기 와서 서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영상을 보면. 근데 시게미츠는 옛날에 이제 윤봉길 의사가 상해 공원에서 폭탄을 투하했을 때 그때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 당시 영사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다리를 다친 시라카와 대장은 뭐 폭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죠. 이제 그 당시에 영사가 이제 시게미츠였는데 실제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 때 일본이 전후부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일본의 전후부응을 이제 만들었던 이른바 이제 자민당의 그 보수 통합 체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군수물자 보급기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요시다가 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후부응에 성공하게 되고, 특히 일본의 전후부응을 알리는 신호탄이 1965년 도쿄올림픽과 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엑스포입니다. 만국박람회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본이 세계에서 이제 다시 부활했다는 걸 선언하는, 그래서 그 이전까지만 해도 패망국으로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경제 생활을 이끌어 왔는데, 바로 이제 이 주축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케다 하야토라는 사람입니다. 이케다 하야토 총리가 이른바 일본 보수의 어떤 본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소득 배증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 동안에 일본인의 1인당 국민소득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겨우 4년 만에 조기 달성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바로 64년도에 조기 달성하면서 도쿄올림픽을 치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후부응의 상징은 도쿄올림픽과 오사카 엑스포. 그 다음에 68년도 되면은 이제 독일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68년부터는 넘버 2의 자리에 있었고, 일본의 기적이라는 말. 그래서 뭐 저펜에즈 넘버 1 뭐 이런 이제 책도 있죠. 그래서 이 당시 이후에 이제 일본 경제 모델이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를 모노츠쿠리 정신으로 해서 아주 장인 정신이 우리말로 하면 아주 정교하게 물건을 잘 만들고, 지금도 뭐 상당히 정평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본 기업 문화의 또 한 특징이 3종의 신기라고 해서 연공서열제, 종신고용제, 기업형 노조, 기업노조, 이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전후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한국 경제,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기업 문화를 이제 배우기에 여념이 없었죠. 그러다가 IMF를 맞으면서 이제 한국이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완전히 이제 일본 모델에서 미국 모델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이 주도하던 아시아의 성장 모델은 안행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행이론은 여기 보시다시피 기력 있다가 날아가는데, 이게 실제로 날아가면서 일본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남한과 타이완, 그 다음에 홍콩, 싱가포르 4마리의 용이 뒤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중국,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에 대해서 쭉 뒤돌아가는 건데, 실제로 일본이 선두에 서고 주변 국가들한테 이른바 파급 효과가 일어나서 경제 성장을 이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1960년대까지 중후장대 산업, 중화공업, 기계공업, 뭐 조선 이런 걸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한국한테 넘겨줍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이제 공해산업이라는 반대 운동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중화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충주비료공장, 그다음에 포항제철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중후장대 산업을 물려받고, 일본은 이제 소니, 아이와 등등 해가지고 이 경단박소 전자제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사실 일본이 물론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거지만 일본 도시바가 세계 최대의 생산을 하게 되고 미국 시장을 또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일본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후 전성기의 시대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지금도 못 잊는 것이
이 60년대부터 시작돼서 70년대, 80년대가 아주 전성기를 구가했던 이런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로 과정을 보면 일본이 이제 지금도 이제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1946년도에 일본 헌법을 제정했는데 미국이 주도로 제정됐기 때문에 메가더 헌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평화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메가더 헌법의 3원칙은 일왕의 지위를 변경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실질적인 국가 지도자가 아니라 상징적 천황제를 이제 도입을 하죠. 그다음에 전쟁 포기와 교정권 부인, 그다음에 봉건 제도를 철폐한다. 그래서 사실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지역에 있는 이제 귀족들이나 이런 장원 제도를 다 없애는 이런 시도를 하게 되고 이것이 헌법 제9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전수방위 원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무력은 공격을 위해서는 쓸 수 없고 오직 방어를 위해서는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억지력은 주로 미국에만 의존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1950년 4월 구조약에서 미일 안보조약인데 요거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같은 달에 이제 체결된 조약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미국이 일본을 지원한다는 개념만 들어있기 때문에 대등한 조약이 아니다 그래서 1960년 6월에 미일안보조약 신조약이 체결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미일안보조약 그러면은 신조약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여기 3조, 5조, 6조, 10조 나왔는데 극동조항이 있고 사전협의 규정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 개입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제 무력을 점진적으로 증강시키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적으로 보면 알지만 한국전쟁 이후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본이 이제 일정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극동조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동조항의 대상은 한반도와 대만을 이제 지칭하는 걸로 얘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나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런 어떤 일본이 일정한 책임을 지고 또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활용해서 전시 증원군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에치슨 교환 공문이 있는데 이건 한국전쟁 직후죠. 1951년 9월 8일 날 요시다 총리와 에치슨 국무장관 간의 공문에 따르면 유엔군의 일본 내 활동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960년 신조약에 맺어지면서 비공개 조문이 있습니다. 코리안 마이뉴트 한국조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보조약 제6조에 사전협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뭐냐면 만약에 한반도에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시 증원군이 들어갈 때는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사전 협의 없이 일본의 7개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미군 기지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유명한 이제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유엔사 후방기지에서 1954년도에 유엔군과 일본 간의 주둔군 지휘협정, 이른바 유엔 일본군 소파가 맺어졌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1957년도에 일본 도쿄에 있던 유엔군 사령부가 서울로 이전합니다.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에는 뭐가 남냐면은 유엔사 후방기지라는 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주한미 사령관은 유엔 사령관을 겸하면서 동시에 사성장군입니다. 육군 사성장군인데 주일미군 사령관은 바로 유엔사 후방기지 사령관을 맡게 되는 3스타입니다. 그래서 미군 내 지휘를 본다면은 주한미 사령관은 퍼스트하고 주일미군 사령관은 3스타죠. 그리고 주력군이 이제 유엔 사령부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 있고 서울에 있고 용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평택으로 이전했습니다만은 근데 유엔사 후방기지는 그대로 일본 도쿄에 있는 자마 기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뭐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일 안보조약에 관한 한국 관련 비공개 합의인데 코리안 마이뉴트라고 하는데 내용에 보면은
미국은 일본 내 시설 구역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극동조항인데 여기 보면은 미군이 아닌 유엔사 일원으로 할 때는 주일 미군 활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엔사 일원으로 할 때는 사전 협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왜 비공개였냐면 사실은 일본 주권을 제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유엔군이라는 깃발만 걸면은 일본 정부 사전 협의 없이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내에 이제 주권 논란이 일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쉬쉬해왔던 겁니다.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당시 일본 사회당 측에서 질문하고 나중에 비공개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런 사실이 1961년도에 체결됐다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요와 관련돼서 나온 것이 닉슨 사또 성명이 69년 11월에 있었고 또 바로 이제 직후에 사또 총리가 워싱턴에 연설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유엔사가 문제는 뭐냐면 유엔사가 해체될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유엔군의 이름으로 유엔의 깃발을 가지고 하는데 유엔의 깃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온 게 유엔사가 해체된 이후라도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참전 11개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본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유엔사 회원국이 지금 17개국으로 늘어났는데 얼마 전에 이제 8월 달에 독일이 추가됐죠. 근데 이제 이 모든 나라 중가 아니라 11개국이 유엔군 지휘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등등등 이런 나라들은 만약에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거나 할 때 꼭 한반도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극동조항에 따라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것이 2014년 7월 15일 날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되니까 당시 아베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키나와에 있는 미 해병대가 일본에 나가는 것은 미일 간의 사전협의 대상이다.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 해병대는 한반도에 증원 파견이 안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논란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 국방부 자문위원이어가지고 회의도 참가를 했는데 실제로 유권 해석상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걸로 판결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때도 공개가 됐습니다만은 한국 관련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닉슨 사또 공동성명에 의해서 이것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베의 발언은 이제 협박성 발언이었지 실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유엔사 문제,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 유엔사, 가짜 유엔사 해체 운동도 벌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유엔사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뭐 예를 들면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유엔사 해체된다 이런 논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핵심이 바로 유엔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내일신문 칼럼에 쓴 부분인데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격자형 안보구조의 통합사령부 역할을 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제 추정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유럽 나토 회원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유지하는 나토 군사기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동아시아죠. 동아시아의 경우는 그동안에 허브 앤 스포크 관계라고 해가지고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미국과 대만, 미국과 필리핀, 미국과 호주 이렇게 개별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합하는 군사기구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은 변화가 돼서 아시다시피 그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쿼드라고 그러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 다음에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그 다음에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한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금년 4월 달에는 또 필리핀, 일본, 미국 이런 소다자 안보기구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격자형 안보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한 전체로 묶을 수 있는 군사기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최근에 미국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사 재활성화를 시작을 했고 2018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유엔사 회원국을 강화하는 회원국 늘려서 강화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미국이 새롭게 추진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격자형 안보구조의 통합사령부 역할을 상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일본이 이제 끊임없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1963년도에 미찌야 계획이라는 거를 통합망료부가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일본 의회에서 이게 폭로가 되는 바람에 중단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1993년부터 94년까지 K반도 사태 대처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일본 내, 한국 내에 있는 일본인들이 한반도 전쟁 발생 시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입니다. 문제는 이거를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한반도에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일본인들을 구출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난번에 기시다 총리가 퇴임 직전에 서울을 방문했죠. 그래서 한 얘기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반도 전쟁 시에 일본인들이 구출하기 위해서 자위대 비행기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양해하는 일종의 이제 그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이 전제 그 국방부가 이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지금 아마 계속 논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5년도에는 이제 아예 미국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 5개의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 중에서 이 5개의 작전 사례 그리고 3개의 조건을 내세워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안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이런 틀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제 2020년 5월 달에 고노타로 방위상이 이제 일부러 공개를 했는데 일본 방위상의 집무실에 한반도가 정가운데 테이블에 놓여 있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국방장관의 그 회의실 이런 접견실 탁자에 만약에 일본 열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난리가 날 겁니다. 이 한국인들이 끊임없이 또 일본을 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알 텐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자기네들은 뭐 옛날부터 있었다. 변명이 더 웃기는 거죠. 고노타로 방위상이 자기 때 설치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은 끊임없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전후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3차례에 걸쳐서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년, 70년대, 80년대까지 일본의 이른바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또 잊어먹네. 그 무슨 시대를 아무튼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일본 제가 좀 멋있는 말을 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옛날에 그죠? 그 야구 선수가 그때 약간 미국 영화배우 이름 비슷한 건데,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야구 선수죠. 그 전성기를 나타내는 그 용어가 있죠. 무슨 시대? 노즈 시대가 아니라 뭐죠? 아무튼 뭐 그런 용어가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전후 부흥의 시기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너무 성장하니까 미국의 견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1985년 9월 달에 G5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고에 합의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는데 일본의 저금리로 버블 경제가 시작되다가 1992년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장기 불황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아주 첨단의 번영을 구가한 데인데 하지만 이제 일본은 장기 불황의 여파로 세계 제2의 경제대국 1968년도에 됐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 중국한테 밀리고 2023년도에 독일한테 밀렸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작년에 한국한테도 밀렸죠. 물론 PPP 지수는 2018년도에 이미 한국이 앞섰고 명목 GDP도 작년에 한국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정도 되면 인도한테 밀려서 5위로 떨어질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경제적인 그 후퇴와 더불어서 안보 위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센카쿠 쇼크라고 합니다. 마치 미국이 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게 있듯이 일본은 이제 센카쿠 쇼크라고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2010년도 9월에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했는데 중국이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히토류 수출 중단을 이제 선언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할 수 없이 선원들을 석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그 당시에 논란이 된 게 뭐냐면 2009년도에 보면은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뭐 등등해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실제로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국 경제력이 일본을 추월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모처럼 민주당 노다 정부가 등장을 했었는데 이 중국 굴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제 다시 정권을 잃어버리고 2012년 12월 달에 아베가 재집권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2013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12년 12월 중순쯤 돼가지고 보통 이제 정책들이 2013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2013년을 쓴 겁니다. 아베의 우경화 노선은 안보적으로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전환,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세계의 화살입니다. 중국 고전에서 이제 따온 거죠. 그래서 뭐냐면 대담한 통화 정책, 기동적인 재정 정책, 거시적인 구조 정책. 그래서 수출 증진과 경기 부양, 체질 개선인데 이 세 개의 화살을 하나 하면은 우리가 그 세 개의 화살이 뭡니까? 하나의 화살은 부러지기 쉽지만 세 개의 화살을 동시에 주면 못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효과를 노린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제가 당시 이제 계속 추적을 했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가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얘기하고 일부 경제학자들은 실패한다고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맞는지 제가 전공을 경제학이 아니다 보니까 헷갈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였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대담한 통화 정책을 통해 수출 증진과 경기 부양에는 어느 성공을 했는데 거시적 구조 정책, 체질 개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도 일본의 그 대졸 초임 임금이 20년 전과 지금이 똑같다는 얘기고 심지어 지금이 더 작다는 얘기도 합니다. 실질 임금으로 보면은. 그리고 일본은 저금리가 계속돼가지고 은행에 맡기면 손해라는 거죠. 특히 은행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하철 타면은 그만큼 이제 지하철비만큼이 더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대담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엔화를 계속 발행해가지고 세계에서 지금 국가 신용도에서 보면 한국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 재정 부채가 260%인가 이렇게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높다고 해서 60%, 70% 이렇게 되는데 일본은 260%가 되는 바람에 또 지난번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하게 되면은 금리가 높아져야 되죠. 금리를 높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게 되는데 금리를 높게 되면은 일본의 국가 예산의 30%가 이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금리도 마음대로 못 높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 그 팽창된 엔화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엔화 가진 사람들이 똥값이 됐죠. 그래서 한때 지금은 내가 오늘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 120원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달러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한때 148원 뭐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통화 팽창됐는데 이거를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베 재임 기간 중에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실제 GDP가 498조에서 485조 엔으로 줄었습니다. 오히려 8년 동안에. 그래서 일본이 경제 2위의 대국에서 3위, 4위로 밀려난 것은 다른 나라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일본 스스로 망가진 데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거죠. 개인 소비도 오히려 293조에서 267조. 그러니까 60, 70년대마다 일본 사람들이 명품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열을 올렸다가 제가 있을 때, 오사카 청영사를 있을 때 일본 내에서 이제 붐이 뭐냐면 옛날에 했던 명품을 잘 다듬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갖고는 싶은데 지금은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또 뭐냐면 노인네들은 명품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 당장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명품들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메가 시계다 그러면 내놓는 겁니다. 구닥다리 한 몇십 년. 그러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장인정신에서 쫙 깨끗이 닦아가지고 또는 무슨 핸드백 같은 거 고급들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장식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반 가격에 다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명품 갖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명품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일본 시장을 장악하는 거죠. 우리가 일본 제품 그러면 지금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있는 지금 이제 한국 기업이 인수했다고 하죠. 다이소가 있고 또 하나가 뭐죠? 중저가 제품 브랜드가 유니클로. 그러니까 그게 다 뭡니까? 일본의 도쿄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들은 그
곳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이소는 뭐 워낙 백엔숍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백엔숍이니까 백엔이면 우리나라 1,000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이소라는 게 나온 거고, 원래 다이소라는 게 대창이랍니다. 일본 말인데, 뭐 다이소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합작으로 만들었다가, 일본 기업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이제 한국에 다 인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니클로가 이제 중저가 제품이 히트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는 일본 사람은 명품만 찾다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중저가품들을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이,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후부흥을 이끌어낸 사람이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요시다 시게루 총리인데, 요시다 노선이 일본 그 자민당의 본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아베 노선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또 아베가 사망한 이후에 또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경무장 경제우선 정책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에서 지구본을 부감하는 외교, 아시아 태평양 넘어서 글로벌 이슈에 관여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국 평화주의에서 적극 평화주의, 전수방위 원칙을 버리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나가겠다는 거죠. 요시다 시게루가 아베가 일본 전후 외교를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이라는 거죠. 요시다와 아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가가 잠깐 1년 정도 잡았다가 인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기시다가 물려받았는데, 원래는 기시다하고 아베는 전혀 정신동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본 외교의 안보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시다가 상대적으로 아시아 중심하고, 그 다음에 뭐 친한파다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이나 아시아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온건판매에도 불구하고 이 아베 노선을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기시다가 들어와가지고 아베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분석하는 데 따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일본의 위기의식과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외교 정책 2대 목표가 있는데, 첫째는 중국 굴기대 대책으로 미국을 인도태평양에 붙잡아두려고 하는 게 큰 목적입니다. 일본 외교관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을 태평하냐? 중국이 부상하게 되면 한국은 옛날과 같이 중화체제에 들어가는 거를 묵과하겠다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명분을 얘기한 거지만, 일본, 중국이 부상에 대해서 왜 일본은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한국은 중국한테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뭐 중국이 부상하면 뭐 부상하는 대로 우리는 거기에 맞게 상대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좀 더 냉정해 보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은 과거에도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럽의 최강국이고 세계 패권 국가에도 영국과 동맹을 맺죠.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905년부터 영일 동맹을 통해 가지고 넘버 2였던 러시아를 격파하고, 그 이후에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구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일본입니다.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계승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받은 거지,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일본이 먼저 만든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굴기와 지역 패권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또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소다자 안보기구를 창설하고서 아까 말씀드린 격제형 전략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2도련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휘했습니다. 대국 외교,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했었는데, 당시 이례적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명백하게 이제 반대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유엔 안보리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상임이사국 5개 국가, 비상임이사국 10개 국가죠. 이거를 이제 상임이사국을 5개 국가에서 10개 국가로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들어가게 되느냐? 바로 이제 하나하나 본다면, 아시아 대륙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아시아 대륙에서 일본이 들어가고, 인도,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독일,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남미에서는 브라질, 5개 나라를 추가해서 지역 대표 5나라를 넣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 나라들의 합의이기도 하고 주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제 나라들이 아시아에서는 이제 그 일본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반대하고 있고, 인도가 들어가는 건 파키스탄이 반대하고 있고, 독일이 들어가는 거는 이태리가 반대하고 있고, 나이지리아가 들어가는 거는 남아공화국이 반대하고 있고, 브라질이 들어가는 거는 아르헨티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은 끊임없이 유엔 안보리 상임위원회 진출을 꾀하고 있고, 오히려 이 G7 국가 중에서 6나라는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 4나라,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아시아 대표 주자로 일본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G20, G20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원래 G20이 되면 한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자기네가 끊임없이 아시아 대표 주자 역할을 맡고 싶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동아 공영권에서 인태 전략으로의 확대입니다. 대동아 공영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과 조선을 합병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네 직접 직할지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영향권에 있는 속국으로 쭉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자기네들이 중국 전체를 다 먹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을 이제 대만하고 만주를 떼내고, 그 다음에 동남아를 자기가 먹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국과 대등한, 그래서 원래 그 일본의 구상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의 양국 체제로 만들려고 했던 게 이제 대동아 공영권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대동아 공영 1890년에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처음으로 제기했고, 주권선 이익선 개념을 제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40년에 공식적으로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본 제국주의 공식 슬로건으로 채택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태 전략이라는 게 나온 거 보면 2006년도 11월에 총리를 지냈던 아소가, 얘네들은 좀 독특하죠. 아소는 총리도 지냈는데 또 나중에 또 총리 지내고 나서 외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일본에서 또 총리하다가 또 재무상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파벌 정치다 보니까 파벌끼리 이제 교환하는데, 제일 먼저 자유와 번영의 호라는, 요런데 자유와 번영의 호라는 개념이 나왔고, 두 번째로 아베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제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인태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는 2020년 중국의 제2도련 전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위협 인식 변화가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그동안에는 이런 보고서가 없다가, 우리나라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가안보 전략서가 나왔습니다. 그 몇 년인가요, 그러면? 2004년인가? 언제 처음 나왔는데, 일본은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2013년도 12월 달에 첫 번째 국가안보 전략서가 나왔고요. 2022년 12월에 기시다 정부 때 두 번째 전략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명백하게 정세 인식 변화가 있습니다. 약 9년 만의 변화인데, 보면 이 당시만 해도 여기 색깔이죠. 여기 첫 번째 보면은 2013년도만 해도 제일 위협은 북한이었습니다. 영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라고 해서 북한을 제일 위협으로 놓고, 두 번째 위협이 중국입니다. 급속한 군비 확장과 투명성 결여, 국제사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해서 두 번째 위협이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 합력해서 위협 대상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바로 이게 2년 전이죠. 2년 채 안 됐습니다. 2년 전에는 중국이 1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고,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 세력이 되었다라고 해서 중국이 넘버원이 돼버리고 위협에. 두 번째가 북한.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러시아가 위협 세력으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와 맞물려 방위상의 강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담은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2년 12월 달에 3대 안보문서를 개정했는데, 국가안보전략서가 나왔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력 등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반격능력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반응은 부차적인 거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방위정책이 대전환하는데, 원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라고 했었다가
공격이라는 말에 대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반격 능력이라는 용어로 바꾸게 됩니다. 좀 부드럽게. 이거는 뭐냐면 일본 열도에 대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무력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만 이제 발생하지 않으면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다. 유용한 반격을 가능해 하는 원거리 타격 방위를 한다. 그래서 스탠드오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라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동안의 헌법에는 공격을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그전에 전수방위 원칙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일본이 공격을 받으면 반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육군은 어차피 육군은 작용할 수가 없죠. 육군은 그러니까 외부에 적이 들어올 때만 반격하는 거니까 관계없고, 해군 입장에서 보면 해군 입장에 본다면은 외부에 적이 들어올 때 해군 입장에 보면 함대함 공격은 가능하겠죠. 함대함 가능하지만 함대지 공격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함대지라는 거는 적국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대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아무리 전력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함대지 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도 공대공 미사일 가능하죠. 그러나 공대지 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육상도 마찬가지 되겠네요. 육상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지대함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은 보유할 수 있지만 지대지 미사일은 가지고 있지 않았죠. 이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일본 자위대는 지대지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략의 변화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한국과 일본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국군하고 일본 자위대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러면은 사실은 누가 이기겠어요? 일단 전투 자체는 해상이나 공중에서 하면 우리가 불리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면은 상륙하거나 하면은 일본은 어쨌든 우리 땅을 공격 못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일본이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만약 한국과 전쟁이 일어나면 특히 이제 북한을 상정했을 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대지, 함대지,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토마호크 미사일, 사거리 2,500km는 옛날 같으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단거리만 500km, 300km만 가지면 되니까 적이 공격하면 그걸 막으면 되는데 이제는 뭐냐면 2,500km라는 건 함대지, 지대지가 되는 겁니다. 2,500km 정도 되면 아마 일본에서 베이징을 때릴 수 있을 겁니다. 2,500km 정도 되면. 그런 거를 이제 이미 500, 자기네 아직 개발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미국 거를 이제 수입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자기네가 개발해서 일단 기존의 200km짜리를 사거리 1,000km로 늘리고, 그 다음에 점점 넓혀서 나중에는 2,000~3,000km까지 자기네가 독재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죠. 왜냐면 이동안에 못한 이유가 이건 공격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격무기와 방어무기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군과 이제 우리가 보통 MD라고 하죠. MD 체계를 통합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위비를 2%까지 늘리. 일본은 이제 GDP의 1%로 이제 묶여져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나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2022년 12월 달에 안보전략을 하면서 방위비를 GDP 2%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력 지수를 보면 글로벌 파이어파워 인덱스를 보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까지는 그대로고 한국이 작년에 1월 달에 발표된 거 보면 6위에서 5위로 올라갔고 일본은 8위에서 7위로 올랐죠. 북한은 34위에서 36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래식 전력으로 본다면 핵을 뺀다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방 예산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일본은 397억 달러에서 530억 달러로 대폭 늘기, 아까 말했듯이 이제 10년 동안에, 5년 동안에 2%, 2배로 늘리다 보니까 엄청난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작년만 해도 우리가 일본보다 방위비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일본이 역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으로 뭐 계속 늘어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45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정말 초라하게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죠. 자, 일본이 이제 사업은 이런 등등의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이제 당장 그러니까 일본이 군사력화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으면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본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지속성 강인성, 그래서 사령부의 지하화, 자위대원의 위생기능 강화, 그 다음에 방위 생산 기반 연구개발 기지 교육 훈련, 여기에 보면 많은 돈이 무기 구입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기반 시설 증강에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5년 동안 한일 국방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여기 어디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있습니다. 이 2019년부터 23년까지 중기 방위력 증강 방위력 정비 계획에 따르면은 27조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발표되는데 5년간 방위 개선비 총액을 보면은 요 기간 동안에 보면 이 실제로 보면은 여기 5년간 국방비를 보면 일본은 43조, 그러니까 약 403조고 우리나라는 331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5년간 국방비가 일본의 81%밖에 안 돼요. 그럼 일본이 훨씬 더 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는 징병제고 값싼 그 군인 인건비가 굉장히 값싸게 지불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 개선비 비중이 큰 차이가 납니다. 2027년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32.2%가 무기 구입하는 데 쓰고 있어요. 반면에 일본은 무기 도입하는 데 쓰는 거는 17.9%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요 금액을 81%지만 계산해 보면은 우리나라는 무기 도입에 쓰는 비용이 105조고 일본은 73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군사력에서는 우리가 아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 정책에서 보면은 군산복합체의 해체와 복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일본의 이제 무기 수출 3원칙인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가 보통 방위 산업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일본은 이제 무기 수출 3원칙, 다시 말하면 금지 원칙입니다. 금지 원칙 때문에 사실상 방위 산업이 클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1967년 사토 총리가 무기 수출 3원칙, 공산권에는 수출하지 않는다. 유엔 결의에 의한 국가에 대해서는 금지 국가에는 수출하지 않는다. 분쟁 당사국에는 무기 수출하지 않는다라는 3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7년도에 미키 내각에서는 아예 모든 무기 수출이 금지된다고 해서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낙하선회가 들어가고 조금씩 반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무기 기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다가 노다 내각 때는 처음으로 44년 만에 무기 수출 3원칙이 대폭 완화되고, 아예 이제 아베 내각에 들어와서는 무기 수출 3원칙 폐기가 됩니다. 이름을 바꿔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해서 이런 허용을 하는 원칙이 있다가 마침 금년입니다. 금년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미일 방위 장비 공동 생산책을 강화한다고 약속을 해서 오히려 이제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방위 산업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우리 한국의 방산 수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또 하나에 보면은 이제 미일 안보 방위 협력 지침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일 안보 협력 지침을 통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점점 바뀌게 되고, 특히 전수방위 원칙,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만 방위에 나선다는 원칙에서 이제는 주변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일본이 개입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상정한 주변사태법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중요 영향사태법으로 확대 대변하고요. 그래서 미군뿐만 아니라 타국군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의 증원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주일 미군 기지나 괌, 대만이 공격받을 때 최소한으로 집단적 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존립위기 사태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당시에 일본에 가 있을 때 이게 통과되는 걸 봤는데, 이때 아베가 직접 TV에 나와서 설명하는데, 옆집에서 불이 났는데 그냥 놔두면 그 불이 우리 집에 옮겨올 게 분명한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그래서 옆집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가서 불을 같이 꺼줘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면서 실제로 집 불난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 미군 기지, 괌, 대만처럼 옆에 있는 국가들이 공격받을 때는 존립위기사태법에 따라서 일본도 개입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센카쿠 열도 등 일본 영토의 공격 실행 및 조짐에 대해서 방역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적기지 반격론의 근거가 됐습니다. 무력 공격 사태법.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국제 분쟁에 일본이 국제 평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일 안보조약 5조에 따라서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센카쿠 열도는 이제 무인도구 따라서 그동안에는 일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계속 요구를 하게 되니까 2023년 1월 달에 외교 국방 2+2 회담에서 처음으로 이 센카쿠 열도가 일본 미일 안보조약에 적용돼도 된다고 얘기했고 금년 4월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중일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미일 안보조약에 적용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대만 문제뿐만 아니라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이 무력 충돌할 경우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시민언론 민들레를 보시는지 모르는데 오늘 제가 쓴 글이 독도 문제를 다뤘는데 바로 이 문제를 다뤘죠.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무인도입니다. 이게 미일 안보조약에 적용되는데 독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비교한 글을 이제 칼럼을 제가 오늘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따라서 이게 요 그림이 굉장히 공을 들인 그림입니다. 이거 하는데 몇 시간 걸렸는데 뭐 결과로 보면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제 요거를 어떻게 입체로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의 쿼드가 있고요. 미국, 호주, 영국의 오커스, 그 다음에 한국, 일본, 미국의 한미일 안보협의체, 그 다음에 미국, 일본, 필리핀의 안보협의체. 그래서 네 가지의 구도가 이게 격자형 전략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래 이제 5IG도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필러 1에는 이제 일본이 참가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5IG라고 해서 정보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앵글로색슨족들이 이루어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5나라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보를. 일본도 여기 끼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지만 일본은 못 들어가고 있고 다만 필러 2에만 이제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시바 정권이 출범했죠. 이시바 정권은 정치적인 성향은 중도 온건파고 극우파인 아베의 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두 번이나 그 자민당 총리 그 경선에서 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아베를 비판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시바가 당선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이번에 극적으로 아베가 사망하고 아베파가 4개로 분열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고이케라고 이제 그 여자인데 굉장히 강경파거든요. 아베 노선을 적극적으로 더 극우적으로 계승한 후보랑 경선에 부터 1차에서는 이제 고이케가 이겼고 2차에서 이제 역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시바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한일 관계가 온건한 입장을 얘기했고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일 관계는 온건파지만 국방 문제는 강경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별표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워낙 작은 금년 9월달에 그 Foreign Policy에 게재한 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을 위협을 억제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비핵 3원칙을 개정해서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들여와서 미국과 나토식 핵공유를 하자. 그 다음에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해서 의무 비대칭성 조항을 고쳐서 일본도 미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3가지 내용을 담은 글이 여기 Foreign Policy에 실렸습니다. 금년에
7월 달입니다. 9월 달 얼마 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를 허용해서 자위대로 국방군을 만들고 집단적 자위권도 합법화하자.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오키나와의 호텐마 기지 해놓고 기지 이전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일 동맹을 적극 추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흐름들. 아까 제가 고이케가 아니라 고이케는 도쿄지사가 다카이치입니다. 다카이치 시나에죠. 다카이치 시나 1차 투표에서는 졌다가 2차에서 역전이 돼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저기 어디에요?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10월 10일 열려서 한일판 생겐조약이라고 하는 입국 절차 간소화, 비자 면제 조약을 하자, 한일 간 정상 셔틀 외교를 계속하자,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를 강화하자, 북한 핵미사일과 북미 협력을 규탄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바로 얼마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 아까 투코리아 정책을 얘기했는데, 일본의 대전략 기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전후 일본의 외교가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 국제 질서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1952년도 샌프란시스코 체제, 그 다음에 65년 한일 체제. 그래서 일본이 강력하게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문제 이런 걸 계속 거부하는 이유도 기존의 불평등 또 불완전한 조약 체계를 그 속에서 일본이 고도 성장을 했고 넘버 2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체제나 한일 65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속에서 독도 문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원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초안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기 됐다가 일본의 외교 공작에 의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는데 여러 가지 외교 문서에 보면은 이제 미국이 사실상 독도 문제를 이제 분쟁지구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이제 그 이른바 독도 밀약이라는 게 있는데 독도 밀약에 보면은 일단 한국이 점유 상태를 유지하되 추가로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않고 또 양국이 주장은 하되 실질적으로 이제 그 조용한 외교를 하자 뭐 이런 등등의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국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이 표현이 이제 전후 외교 총결산, 헌법 개정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안보 전략의 기조는 투코리아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 영토 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 영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되어 있지만 일본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악사라고 해서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고, 아까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에서도 당시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했죠. 만약에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는 조짐이 보일 때 일본이니까 북한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적기지니까. 그럴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냐? 그랬더니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다. 한국 정부의 동의는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 지역이 우리 헌법상의 한국 영토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받을 필요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은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일본은 분단 상황 현상 유지, 65년 체제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국가라는 뜻이 아니고 유엔에서 인정한 유일한 국가라는 얘기죠. 근데 북한은 그건 뭐냐? 유엔에서 아직 인정이 안 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엔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라는 뜻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한 유엔 선거감시단에 의해서 선거를 치른 국가라는 얘기고 북한은 유엔 검시단의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까지는 유엔의 인정을 받지 못한 국가다. 그러나 국가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교과서 이런 데서 막 주장하지만 사실은 원래 뜻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정상을 끊임없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후 외교에 총결산 외교에 2개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러시아와의 영토 문제입니다. 또 하나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이 2개가 일본 외교는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일본하고 관계가 좋아도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계속 시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일본 외교는 그렇게 투코리아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의 조약은 1956년에 러일 평화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러시아와 일본이 국교 정상을 약속을 했지만 다만 평화조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평화조약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쟁의 책임과 보상 문제, 그 다음에 포로 교환, 그 다음에 영토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한의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죠. 뿐만이 아니라 한국은 중국하고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전쟁이 이제 아직까지, 왜냐면 당사자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하고 맺어지지 않았고, 남북 간에 지금 NLL 문제가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일본은 두 개의 양대 과제 중에 하나로 놓고 있고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 북한 적기론이라고 하죠. 부산 적기론이라는 건 부산에 적기가 꽂히면 일본이 적화된다라고 하는 도미노 이론의 연장선에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아베나 스가 정권은 한일 관계를 제조정 또는 격화하려고 하고 있고 신형 탈하이코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유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통한 영향력 확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이나 문재인 정부 때 아베와의 어떤 논쟁이 있었죠. 그다음에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견제와 대비.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일본이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전체제 하에서 일단 중국하고 미국, 그다음에 한국, 북한이 개입돼 있죠. 물론 정전협정에는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평화협정에는 한국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국의 주장이고, 실제로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4자회담에서 북한이 사실상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자회담이라는 것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일본하고 러시아는 참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소외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직 정상국가, 보통국가 되기 이전에 한반도에서의 현상 변경이 일어나서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체제, 6.5년 체제가 변경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네들이 힘을 키워서 보통국가가 된 이후에나 한반도의 현상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평화 체제 추진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일본 한국 정치를 보면 한일 관계의 비중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경제의 일본 추월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추격하고 있는 거죠. 2018년도에 PPP 실질적인 이제 그 명목이 아닌 실질 지수상으로 한국이 이미 앞섰고 명목 지수에서도 작년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고, 한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재편, 현상 변경 시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현상 변경 세력이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왜냐하면 중국은 과거에 반식민지에서 독립을 하고 또 해방을 하면서 고도 성장해서 넘버 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사람들 맨날 하는 게 자기네들이 현재 지위는 새롭게 현상을 변경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도 1952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체제, 그 다음에 1965년 한일 국회 정상화, 이 과정이 매우 불평등하고 불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한국은 저개발 국가의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맺어진 조약에서 우리 한국은 제대로 발언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발언권을 아무리 해도 이게 불리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끊임없이 동아시아 질서를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서 그다음에 밀린 숙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서도 실제로 일본 그 전문가들 보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 윤석열 정부 탄핵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정부 끝나면 다시 또 한일 관계 악화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윤석열 정부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오히려 그동안에 그 진전됐던 한일 관계가 오히려 훨씬 더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의도적으로 한국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쿼드에 대해서도 한국 참여를 굉장히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CPTPP라고 해서
결국은 미국이 거부하는 바람에, 미국이 불참하는 바람에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한국이 참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G7 확대안에 반대하고 있고, 유엔 안보 상임위사국 진출 시도하고 있고, 한국 견제를 위한 힘의 외교를 이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의 강제 종류를 시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 제재를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평화선 문제 제기 및 독도의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여러 표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저지. 이거 보면은 2018년 2월 9일 날 당시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아베 총리가 참석을 했는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미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은 내정 문제니까 아베 총리가 직접 고려하는 건 곤란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합의가 되자 이 아치 쇼타로가 이제 가서 한미일 3국 공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과 한국 양자 간의 합의는 안 되고 일본이 꼭 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명분상은 그렇다지만 거꾸로 7강국처럼 일본이 거부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합의 자체가 성사하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나중 문제지만 2021년 11월 6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서 노기덕 평화교섭본부장이 종전선을 주장하자 후나코시 일본 대표가 시기상조로 반대 입장을 공공연하게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볼턴 회고록에 나온 얘기들 관련된 항목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유세에 대한 적극 관여. 아까 말씀드렸죠. 티사라고 해서 원래 이제 한일 간의 정보 공유 협정이 계속 안 되니까 미국을 경유해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으로 거도적으로 한미일 정보보호 약정을 맺습니다. 왜 협정 안 하고 약정이냐? 협정을 하려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특히 국회 동의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안보에 긴밀한 사안 또는 많은 재정이 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걸로 현재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보호약정은 국방부 차원에서 그냥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소미아가 체결됐다가 논란이 됐죠. 이때 이제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 같은 경우도 당시에 한미국 국방장관하고 나카타니 방위상관에 거의 체결 직전에 갔다가 한국의 유효 지배 영향이 미치는 영역, 한국의 관할권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북한 영토에 대한 한국 영토 국권을 부인하는 바람에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일본이 추진하는 방향을 본다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체결됐고요. 상호 군수지원협정을 아마 계속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난번에 이제 국방부 차관이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상호 군수지원협정에서 어떻게 보냐 그러면 그랬을 때 오전에 있는 회의에서 국방차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오후에 가서 자기가 말실수했다 번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다음에 한일 방위협정이라는 건 이제 바로 이제 상호조약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아마 그 이전에 한일 국방외교 2+2 회담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일본이 많이 하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일 간의 2+2 회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지역기구로 발전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작년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나왔던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정도의 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가면 동북아 조약기구로까지 발전할 수 있고, 사실은 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사가 매우 주목해야 될 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일본은 이제 투코리아 정책에 따라서 전후 총결산 외교 하나로 북일 수교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미수교 국가로 간주하면서 한국의 관할권은 한반도의 남반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총련 본부가 사실상 북한 당국의 조선 대표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일 교섭을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 일본이 뒤통수를 때리는 바람에 사실상 북한 애들이 순진하게 당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끊임없이 일본이 이제
북일 수교 또는 교류의 전제로서 납치자 문제를 제기했죠.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보면은 비슷한 표현을 중간 제목입니다는 북일 수교 교섭 잔혹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계속 주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북한이 순진하게도 일본한테 계속 외교적으로 뒤통수 맞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주로 연구한 건 아니고 서울대 남기정 교수가 이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제가 이제 질문했는데 알려줘서 제가 책을 사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제일 총리된 탄압과 조선학교 문제. 제가 일본에 이제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보면은 제가 그 도쿄 예전에 이제 도쿄에 있을 때 보면 일본의 그 청년계 학생들이 바로 요 옷입니다. 이렇게 왜 저 옷을 입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옷을 입고 등교하는 거 봤는데 그때 이제 마침 이제 그 북일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여학생 치마를 일본 학생들의 치마 칼로 찢거나 이런 사태가 났을 때인데 저는 약간 눈물이 울컥하더라고요. 야, 쟤네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그 우리 그 서울 시내에 일본 여학생들이 기모노 입고 뭐 기모노는 기능이 다르긴 하지만 기모노 입고 등교한다고 했을 때 저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제가 오사카에 있을 때 보면은 우리 제1교포들 중에서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거의 100%가 조선학교 출신이고, 나중에 이제 민단계 사람들은, 민단계 간부들은 한국말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건국학교나 이런 몇 군데에서 지금 이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이제 요새는 이제 한국어도 교육을 합니다만은, 한국어를 하는 학생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중년층 이상들을 보면은, 다 조선학교에서 이제 한국말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굉장히 민족의식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민단계 학교들은 뭐냐면 제1동포들이 그 성장해서 일본에 정착하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제1동포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총련은 그게 아니라 지금은 비록 일본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 내용들이 북한의 그 교육 체계나 이걸 받고 있고 또 북한이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 차례씩 초기에는 2차례까지 줬습니다. 1학기, 2학기 2번 줬는데 지금은 이제 매년 많은 돈을 총련에 자금 지원합니다. 제가 아마 올해도 줬을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는 확인했었는데 일본 총련에 이제 교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일 정상회담은 이제 금년 들어와서 기시다 총리가 계속 바람을 넣었는데, 재작년부터 계속 방겨서 금년까지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은,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일본이 계속 만나자고 할 때 왜 만나냐? 만나게 되면은 계속 이제 우리나라가 좀 난처해지는, 윤석열 정부가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렇게 계속 북일 교섭들이 나오자, 김영호 통일장관의 얘기가 평양에서 도쿄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일 관계 정상화 협상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특히 보수 정부의 기본 입장은 평양에서 워싱턴을 가기 위해서는 서울을 경유해야 된다. 평양에서 도쿄를 가기 위해서 서울을 경유해야 된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죠. 북일 수교, 북미 수교를 반대한다는 것이 역대 보수 정부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이제 진보 정부, 진보 민주정부에서는 북일 수교나 북미 수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그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제 미온적 입장이고 실제로 3월 26일 날 일본과는 어떠한 접촉도 교섭도 무시하고 거부한다고 딱 밝혔습니다. 나중에 알려진 것은 3월 28일 주중 일본 대사관 측이 북한 대사 접촉을 타진했으나 거부했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죠. 그 다음에 북일 정상회담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상회담 의제, 한미의 태도, 일본 내 여론 등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일본 내 여론은 납치자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오히려 납치자 단체들도 지지하는 성향으로 약간 입장이 바뀌었고요. 미국은 원론적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얘기했지만 한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가
처음에 조건 없는 정상회담 얘기했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오자 일본은 다시 납치 문제를 또 꺼내고 핵미사일 문제를 꺼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납치 문제 얘기를 했고 안보 사안은 북일 간의 의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마지막인데,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이 한국과 일본 간의 안보 협력이 최대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촉진 요인과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촉진 요인을 본다면,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공동 위협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일 안보조약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맺고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 인권 존중 등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직접적, 잠재적 위협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협력의 촉진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국과의 지정학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제1도련, 제2도련을 추구해서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2010년도에 그 국가주석으로 취임하기 전에 이제 당 서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부주석이었는데 그 당시 미국에 대해서 한 얘기가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공유할 만큼 충분히 넓다. 따라서 태평양을 서로 반반 영향권을 나눠 갖자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신형 대국관계론인데 당시에 이제 미국은 콧방귀도 끼지 않으면서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이런 표현한 건 아니고 대충 그런 뜻으로 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1도련, 제2도련인데 이게 얼마나 제1도련은 아시다시피 이미 이제 그 대만이라든지 오키나와에서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지역이고 제2도련은 괌이라든지 사이판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까지 목표고 그래서 현재 그 일본 자위대에서 방영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 목표가 달성된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미국이 괌에 배치되어 있던 괌에 있는 일단 전략 무기들을 전원 다 철수했습니다. 철수하고 상시 배치해서 수시 배치로 바꿨는데 왜냐하면 제2도련선이 완성된 게 2020년인데 이 얘기 뭐냐면 괌을 때릴 수 있는 동풍 여기 나오지 않았나요? 네, 숫자가 갑자기 동풍 26인가가 실전 배치됐습니다. 중국에서 2016년에 배치되면서 괌이 전체적으로 중국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거기다가 전략무기 잔뜩 갖다 놨다가 한 번에 다 깨질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일단 본토로 이전한 뒤에 2020년입니다. 그게 수시 배치로 지금 바뀌어서 수시 배치로 하게 되면 이제 일괄적인 이제 폭격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른바 제2도련선을 견제하면서 해상 교통로를 자유항행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단중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보 장애요인은 역시 이제 과거사 문제입니다. 식민지 불법성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식민지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아직도. 일본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이런 것이 다 관련된 거고 그래서 2018년 10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한 이유는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은 실제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의 징집에서 의한 거였다면 어떻게 징집은 뭡니까? 징집은 그 총동원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겁니다. 일본은 뭐냐면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국민이었기 때문에 일본법에 의해서 총동원된 것, 이 총동원령에 의해서 총원된 것은 마음은 아프지만 합법적이었다. 그래서 배상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배상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내놓는 거죠. 보상은 뭡니까? 꼭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피해를 받았으니까 내가 보상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시혜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뭐냐면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된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배상해야 된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또 일부 그 외교관들, 제가 알고 만나봤던 이런 사람들은 대법원이 왜 저런 데까지 외교 문제까지 개입해가지고 왜 한일 관계 어렵게 하느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나 학자들은 다 얘기하죠. 일본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대법원이 일본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낸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그 최고재판소, 우리 대법원에 해당 최고재판소는 끊임없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그 보상금 있잖아요. 뭐 미쯔비시 중공업 일했던 사람들한테 임금 못 받은 거. 그러면 그거 다 뭐 1원 줘라, 1엔 줘라, 뭐 10엔 줘라 이렇게 판결 내리는 이유는 그 당시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기 때문에 배상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판결이 일본에 계속 내리고 있는데 우리 대법원은 한 번도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판결문에 보면 고뇌에 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엄청 고민한 거죠. 이것이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안 내려주면 이거는 역사에 영원히 만약에 이걸 합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일본 식민지배 합법이라고 그러면 일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대법원도 합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그 일본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나중에 여러 가지 중재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실질적인 돈은 우리가 다 대더라도 일본 기업이 형식적으로라도 단 몇 푼이라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 배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가 돈을 내놓으면 그 배상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식민지배가 불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제 그런 문제,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도 영업권 문제 있고 배사적 경제 수역. 이 대부분 이제 지금 잘 안 알려져 있고 요번에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됐는데 실제로 지금 한일 간의 쟁점 중에 하나가 한일 어업협정이 2016년부터 중단된 사태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고 중국 반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하나 더 있네요. 아까 끝난 줄 알았더니.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영토 고권 문제. 요건 뭐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걸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오는 게 제7광구 문제가 있죠. 제7광구가 2028년이 되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당시만 해도 이때는 대륙북 연장설에 의해서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2016년 그러니까 1984년도에 유엔 해양법이 통과되면서 중간선 이론이 이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제7광구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상을 요구했는데 일본이 계속 회피하다가 바로 얼마 전에 한번 국장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년 정도 되면 일본이 협상 종료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시효는 2028년이지만. 근데 이게 저절로 일본게 되는 게 아니고요. 거꾸로 또 중국이 이게 또 자기네 거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 제7광구 개발 문제 이 협정이 종료가 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한중일 3국 간의 분쟁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왜냐면 일본이 계속 협상을 거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일본이 내년도 종료를 앞두고 명분 축적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응했습니다. 오랜만에 응해가지고 7광구에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보도 안 하면서 질문하면 이건 안보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외교상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공개가 되겠죠 언젠가. 그 다음에 어업협정이 중단됐는데 2016년 6월 30일 이후 현재 그 배사적 경제 수역 내에 어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 잠정협정이죠, 이 안에. 이게 중간 지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어부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되는데 부산 쪽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도 그 해양수산부 그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타결하라고 계속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현재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중간수역이라나 잠정수역이라나 그러나 요 지역이 우리나라 배가 이제 형편없었고 일본의 어선들이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싹쓸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 어선들이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 어선들이 가가지고 대거 가서 잡아버리니까 일본이 이제 이걸 다시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어업협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 중간 수역에서 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실광고는 요새 이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것 같고 어업협정이 이제 사실 저는 계속 이 자료를 그 전부터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몇 가지는 어협정 문제가 있는 걸 알았는데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해서 일본의 대외 전략과 투코레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본이 이제 전리품으로 약탈한 금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로 다 가져가지 못하고 어디서 숨겨놨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실제로 뭐 키시나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본이 이제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일본이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의약품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발전돼 있거든요. 약 많이 일본 사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은 그 731 부대인가요? 그 생체 실험한 이런 자료들을 미국한테 넘겨주고 그대로 넘겨주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관련 해당 부대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처벌들을 면해준 이런 기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뭐 기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이제 그 전범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기술들을 미국에 넘겨주고 대가로 처분을 완화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당시 러시아의 남하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을 이제 원래는 일본이 분단돼야 마땅한 거지만 한반도를 분단한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 그런 금괴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국정치나 외교에서 그렇게 쟁점이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것 그런 논란이 되는 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970년대, 80년대 다수 일본인이 이제 행방불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숫자까지 나온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그 코이즈미가 방북을 해가지고 일본이 납치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어요. 제기를 했는데 원래 그 정보들은 이제 한국에서 줬다는 얘기가 있죠. 일본에. 그래서 어쨌든 한일 관계, 그러니까 북일 간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거를 좀 약간 찬물을 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납치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간첩 누구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이제 일본에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서 생각한 숫자하고 북한이 제시한 숫자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숫자까지 정확하게 좀 틀릴 수가 있어서 그런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11명이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여기 얘기한 거는 13명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가 몰랐던 인원까지 더 나오게 되니까 일본이 거꾸로 그렇다면 그러니까 일본이 13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13명이라고 얘기했고 일본은 이제 11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건 내 나라 명단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북한이 얘기한 게 5명은 생존해 있고 10명은 사망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납치 사실을 인정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당시에 자민당 간사장이었던 아베가 코이즈미가 뭐 그 당시 정황을 보면 진심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이즈미가 만약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북일 수교 미국의 어떤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 쟁점으로 끌고 와가지고 아베가 이제 거꾸로 북한을 규탄하고 납북자들을 다 돌려받지 않으면은 북일 관계는 없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거꾸로 고이즈미가 이제 나중에 2차 봉보까지 합니다만은 결국은 북일 수교까지 못 갔죠. 그러다가 여기 보면 이제 생존 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족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고향 방문을 한번 시키자라고 해서 고이즈미하고 북한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인가 고향을 방문한 뒤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아베가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북한에 대해서 일본이 약속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 그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 고이즈미가 두 번째 가가지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죽은 사람들 8명이 죽었다는 증거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무덤에서 파가지고 뼈를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어쨌든 8명에 대한 사망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또 그걸 열심히 파다가 준 거라고요. 찾다 줬더니,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그랬대요. 이게 고열로 그 화장을 해서 빻기 때문에 DNA가 검출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아유, 그래도 달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일본이 먼저 그런 얘기 했대요. 이거 어차피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그 유골 없이는 납북자 가족들을 설득 못하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했는데, 딱 갖다 주자마자 일본 테이쿄 대학 의대에서 뭐 특수기법을 했다라고 해놓고 저걸 한 거예요. 가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가짜다고 했는데, 그냥 북한 애들이, 아니, 그러면 가짜라고 하면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정작 그 가짜라고 발표한 의사는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고, 또 하나가 여기 어디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약속을, 처음에 이제 뭐냐면 그 방북하기로 할 때 뭐 발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일본 측에서 먼저 언론에 발표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가지를 이제 위반해가지고 북한이 뒤통수 맞는 바람에, 그 다음에 아까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리 지금 북일 관계 어쩌고 해도 북한이 워낙 일본에 대한 불신이 강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얘기했지만, 막상 이제 북한이 만나면 당장 납치자 문제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꺼내니까, 그럼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인 입장이 김여정의 금년 3월 26일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과는 어떠한 접촉도 교섭도 무시하고 거부한다. 뭐 이게 아마 현재까지 입장이라고 보고, 당분간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는 11월 5일 날 미 대선에서 대선 결과를 보고 그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북일 교섭이 재개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지 않겠나. 먼저 북일 교섭이 아마 일단 뭐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만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큰 진전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만약에 북한하고 접촉을 시작한다면 그때는 아마 북일 접촉도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키시마 마루 그 추도식 때 거기가 이제 저쪽이거든요. 교토가 이제 지금 우리가 교토시 말고 교토부라서 저쪽까지 이제 확장이 돼서 동해 쪽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이제 오사카 청룡사관 관할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근데 거기 이제 조총련계하고 이제 우리나라 청룡사관에서 발표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가진 않았고 다른 영사가 대신 가서 추도식에 갔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진상을 규명하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직접 개입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직접. 다만 이제 추도하는 데서 정부가 어쨌든 이제 정부 대표해가지고 파견해서 추도식에 참석하고, 또 조총련계에서도 또 오고 뭐 이런 형태인데, 사실은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때 작년에 국회에서도 저는 뭐 세부적인 이런 거보다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유족들은 뭐 엄청나게 강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막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오히려 강제동원 피해자 무슨 회장인가 이분도 얘기하는데, 이게 대응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시민운동 단체 거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좀 관이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전반적인 한일 관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피해 당사자들의 활동들은, 시민단체 활동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점도 좀 다르고, 또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이제 일부는 또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접근할 때는 좀 뭐랄까요, 뭐 외교적인 또는 학문적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피해자들, 당사자들의 감정 문제들도 있고, 또 이해관계들이 섞여 있어서 좀 그런 면에서는 쉽게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들 또는 피해 당사자의 가족들의 얘기가 존중돼야 되고, 또 그 선상에서 예를 들면 한일 간에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율하거나 조정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먼저 이렇게 그걸 바깥에서 규정에 들어가면서 그걸 해버리면은
그 유가족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이해가 충돌될 수도 있고 관점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해결의 그 당시 독도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 미해결의 해결, 국제정치 용어인데 미해결의 해결인데 뭐냐면 어차피 해결 끝까지 평행선을 그을 때는 미해결됐다는 거를 합의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미해결된 상태에서 끝까지 가는 건 합의가 아닌데 서로 미해결됐다는 걸 인식하는 걸로 넘어가면 이제 그게 이제 미해결의 해결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이제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이 중국의 굉장히 난폭한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영희 선생의 뭐 8억인가의 대화도 옛날에 즐겨 읽었고 중국에 대한 또 굉장히 그 우호적인 뭐 이런 생각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이후 특히 2005년도에 중국이 스스로 굴기를 선언하고 과거에는 다극화를 얘기하다가 딱 이제 힘이 그러니까 일본을 넘겨서 넘버 2가 되니까 신형 대국 관계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나눠 갖자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굴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작년에 이제 내일신문에다가 그 기고에다 썼는데 그게 뭐냐면 당장 우리 국익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선들이 대만 해협이라고 그러죠. 중국과 대만 사이에 지금 못 지나가요. 왜냐면 거기는 중국이 자기네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가지 않고 대만 바깥으로 돌아가거든요. 뭐 거긴 그나마 큰 차이가 없지만 그 다음에 중국이 우리가 국제법적으로는 이제 그 중간선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형평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서해안의 3분의 2가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호도라고 그러죠. 그 무인도지만 암초 2호도 해양기지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네 거로 주장을 합니다. 자기네.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호도라고 하면 우리 뭐가 있어요. 그 제주도 남단에 또 뭐가 있죠? 마라도 있고 마라도에 뭐 1000명이 사나요? 인구가 모르겠어요. 몇 명 안 사는데 또 건너서 저만큼 수중 암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선을 그으면 삼각형을 그으면은 홀쭉하잖아요. 이렇게 홀쭉한 삼각형밖에 안 되는데 자기네들은 뭐냐면 비록 거리상으로는 한반도에 가깝지만 중국 그 거꾸로 보면 길게 동북 광동이나 이런 데 쭉 긋고 거기에 몇 억이 사는 거죠. 그 거리로 비례하면은 자기네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황당한 논리가 아니라 1960몇 년도에 그 북해 유전을 둘러싼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중간선이 아니라 누구의 더 영향력이 그게 아마 아이슬란드하고 영국하고인가 어디가 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인가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면 거기 인구가 많은데 거기 아이슬란드 사람도 안 사는데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너희 거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다시 또 이제 바뀌기 시작해가지고 유엔 해양법이 만들 때면 그렇게 되다가 지금은 다시 중간선 쪽으로 판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게 국회법에 옳은 건 떠나서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서해 3분의 2가 자기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거초라고 우리가 이제 수중 암초가 2개 있거든요. 이호도에 있고 또 하나는 전남 해안에 가고도가 있고 거기 연장선에 가고초라고 있는데 거기 해양기지를 만들 때 거기에 석유 탐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추소를 보냈더니 중국이 경고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남측에 있다, 한국 측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3분의 1을 중국이 자기네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관련된 건데 국제법상으로 통용되는 건 뭐냐면 배타적 경제수역이 200킬이잖아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무해 통항권이 인정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 해석을 그렇게 안 해요. 상선은 인정하지만 군함과 관공선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중국이 주장하는 게 그 양안, 대만 해협뿐만 아니라 대만이 만약에 중국게 돼버리면 거기서 200캐리가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는 완전히 중국의 해양 통제를 받게 되는. 그 다음에 구단선이라고 원래 이제 장개석 때 발표한 거지만 남중국해에 있는 그 구단선이라고 해서 거의 남중국해 90%에 해당되는 바다를
자기는 영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지금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공항을 만들고. 이게 실제화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냐면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살든지 아니면 글로 못 지나가는 거죠. 저기 그 인도네시아나 저기 순다 해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 측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중국 대사관 측에서 요청을 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중 관계를 풀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라. 그 문제부터 해결 안 되면 설사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조금 길어졌는데, 그런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일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저는 그 역사 문제, 아까 막 대법원 판결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서는 굳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손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풀린 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독도 문제는 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협력은 협력하는, 그러나 협력 자체가 그냥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든 걸 다 꺼내가지고 일본을 손을 들어주는 형태보다는 저는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협력, 그리고 또 다시 또 갈등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한 번 또 싸울 때 싸우고 이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조 박사님 말씀대로 그런 형태의 그 중국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한일 간의 그 군사 협력 문제가 오히려 더 국민들이 볼 때는 국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그래 많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중국의 위협은 잠재적이고 장기적 위협이거든요. 지정학적 위협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지금 중국과 협력해서 뭐 안보적으로, 예를 들면 북한 핵 문제든 한반도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그 교역상의 이익, 이런 거는 단기적이고 중기적 이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지정학적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단기적, 중기적인 협력을 외면하는 거는 단견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꾸로 일본 자위대와의 뭐 합동훈련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도 역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정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그 여지껏 윤석열 정부가, 옛날에 일본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 관료들이 자기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민당 정부가 하게 되면 야당인 사회당이나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니까 못하다가 사회당이나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동안 밀린 숙제를 다 하거든요. 원자력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당이 결국 몰락했는데 집권하면서 사회당이 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그동안에 한일 간에 필요한데, 거꾸로 민주당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시민단체 이런 입장과 배치되게 주장할 수는 없는, 이런 묘한 한일 간 안보협력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가 쓰레기를 정리하고 밀린 숙제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다음 정부가 새로운 토대 위에서 서로, 저는 이제 그 한일 관계든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정교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저는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